우리 오늘 총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몇 단원? 8단원. 그렇죠. 8단원의 주제는 뭐야? 도시. 그죠. 도시죠, 도시. 도시. 그 단원 플레이 말씀해 주실 필요 없고요. 우리의 핵심 주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죠? 도시. 도시여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주제는 아니지만 큼직큼직하게 주제 보면 첫 번째 뭐였죠? 도시의 특성. 그렇죠. 도시의 특성. 두 번째. 중심지 이론. 그지. 중심지 이론과 함께 도시의 내부 경관. 시기별 도시. 시기별 도시 말고요. 도시 체계. 세계 도시와 함께 도시 체계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봤죠? 지역분화. 그렇죠. 지역분화. 지역분화 봤고요. 네 번째. 도시 내부 구조. 그렇죠. 도시 내부 구조를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도시화. 그렇죠. 도시화. 여섯 번째. 도시화 과정. 도시 문제. 일곱 번째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 과정. 살기 좋은 도시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네. 물론 아주 잘 말해줬어요. 디테일하게. 하지만 우리가 큼직하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7개로 봤고요. 이 7개 주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온 주제들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도시의 특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은 뭐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촌락과 도시.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본 수업 때처럼 도시가 어떻다 촌락이 어떻다 써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지금 부족해? 시간과 칠판이 부족합니다. 이걸 써내려가면 뒤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이 내용을 배웠을 때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연결된 사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봅시다. 도시와 촌락을 비교했을 때 도시의 특성은 첫 번째, 많은 것들이 있었죠. 촌락에 비해서. 뭐가 많아? 대표적으로는 일단 사람이 많죠. 인구가 많고요. 인구 밀도도 높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도 훨씬 더 집약적으로 했고요. 건물들의 높이도 높았습니다. 확장 방식도 둘 다 수평적이 들어가죠. 촌락과 도시는. 하지만 도시만 특별하게 하는 게 수직적 확장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산업구조. 그지. 산업구조. 정확히 말하면 직업 구성들이 정확하게 좀 더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즉 산업구조. 그 도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주로 몇 차? 2차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촌락은 몇 차? 1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직업의 종류가 단순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몇몇 책에서는.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도시와 촌락에 비교했을 때 도시가 갖는 특성,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 다른 말로 도시성의 획득이 있다 했죠. 도시적 생활 양식의 특징이 뭐야? 대표적으로 그 하나의 예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익명성. 수업 때는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서 이제 뭐 보리 발효 음료수 이런 거 먹는, 쌀 발효 음료수 먹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실제 선생님도 사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디에 걸어가냐면 수안지구 롯데아울렛 앞에를 지나가다가 두 학생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교에 있고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선생이고 학생이고 우리 알고 있고 명찰이라는 걸로 우리 익명성이 별로 없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복을 받고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가 서로 몰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울렛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오더라고. 그러더니 한 학생이 앞으로 먼저 조금 쫓아오더니 나를 이렇게 한번 쓱 스캔하고 지나가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존나 이수환 닮았어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더니 여기에 있던 학생이 나가 이제 걸어오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 입모양으로 야, 존나 닮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었죠.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나도 그거를 참다 너무 어이가 없어. 애들이 야, 존나 닮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참지 못하고 야, 나다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나의 도시적 익명성 어떻게 된 거야? 없었던 거지. 거기서는 이제 있었으나 없어진 거죠. 근데 진짜 익명성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 실습생 시절, 즉 교생을요 그 작은 섬마을에서 했습니다. 즉 작은 섬마을, 그 울릉도라는 섬 압니까? 울릉도에서 했어요.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뻥 좀 섞어서 말하면 평일에 유일한 20대 남자는 나야. 누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눈에 띄어. 왜? 젊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학생들 부모님도 다 있어요. 그러면 슈퍼 가면 학생들 부모님이야. 그러면 선생님 오늘 뭐 사가시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다음날 학교를 가면 선생님 어디서 뭐 먹었다면서요? 뭐 사갔다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어. 내 익명성은 없어. 그런 것이 도시와 촌락의 차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계 도시로 갑니다. 선생님 중간에 있는 시기별 도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심플하게 혼자 보십시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농업, 상업, 공업,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한번 훑어보시고요. 우리는 세계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도시와 도시체계. 우리가 먼저 도시체계를 먼저 이야기 드렸죠. 물론 교과서에는 세계 도시가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도시체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체계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뭘까? 고등학교에 가면 나와요. 수능에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를 조금 찍먹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일단 도시체계 심플하게 요약하면 뭐야? 한마디로 도시들 간에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중심지 이론도 이때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심지라는 것은요,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 중심지 안에서도 레벨이 있죠. 클래스가 있어요. 저차, 고차가 있습니다. 즉 도시 안에서도 도시들 간에 고차, 저차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은 체계를 갖는, 가장 높은 위계를 갖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줄줄이 내려온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서울. 그 밑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및 기타 광역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원, 용인, 성남, 창원 등등등등. 수원 등 시. 그 밑에 또 작은 전주, 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구절절히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이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다는 것. 도시 안에서도 위계 질서를 갖는다는 것. 뭐에 따라서? 중심성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수준을 넓히는 거야. 이게 국내 클래스였죠? 이제 무슨 클래스로? 월드 클래스라고 불러요. 월클. 그러면 가장 높은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도 있을 거고요. 그 밑에도 있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를 갖는다?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다. 여기 최정점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 뉴욕, 런던, 도쿄 등등등. 뉴욕, 런던, 도쿄 이런 친구들을 세계 최정상 세계 도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위계질서를 갖는 걸 세계도시. 세계도시의 역할이 뭐냐?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즉 도시라는 거는 그 지역의 중심지야. 그 중심지들의 뭐다? 중심지. 쉽게 생각하면 스타들의 스타 중에서도 월클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심지들의 중심지, 도시들의 도시.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도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야? 그렇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세계화가 됐고, 세계화가 되면서 교류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중심지 중에 중심지. 세계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세계화가 나왔고, 뭐 또, 범위가 늘었고,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할 때 내가 뭐 모르겠다! 이유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그럼 일단 뭔 말하면 돼? 그러면 일단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작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가르쳐 드렸죠? 무슨 나라를 물어본다. 근현대에서 무슨 나라를 물어본다. 뭐 침략을 했다. 나라를 물어본다. 어디 찍으시라고? 에스파냐. 영국 찍으시라고요. 영국 찍으시면 정답 확률이 50% 정도는 된다. 매우 높은 확률. 사회에서는 뭔가를 물어본다. 뭐 세계화가 됐다. 무슨 뭐 범위가 늘었다. 교류가 늘었다. 그럼 뭐? 교통통신의 기술을 발달 던지시면 된다라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지역 분화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지역 분화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역 분화라는 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 분화, 이거는 그냥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필요하죠. 그림이 필요해요, 그림. 이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싶어 해? 가운데. 가운데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가운데. 왜? 가운데니까 어디든지 가까이 있어. 그렇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모두 다 저기에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지역 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분화라는 거, 지역 분화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지역 분화가 뭐야?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훌륭합니다. 눈 감고 말해보라고 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잘 읽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이 기능에 따라서 분화하는 거야. 즉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야. 여기 지역은 주거, 여기는 공업, 여기는 상업 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팔, 다리, 눈, 코, 입, 이게 기능에 따라 분화한 거죠.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리면 우리가 팔, 다리, 눈, 코, 입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하나의 뭐였어? 세포였더라는 거지. 세포는 지금 분화가 안 됐지. 우리가 세포가 분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따른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기능에 따라 팔다리, 눈, 코, 입이 생겨나가는 거지. 그럼 도시도 똑같아. 도시가 지역이 분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성장이 필요하지. 근데 도시 성장 우리 뭘로 표현한다 했어? 인구의 증가로 표현한다 했죠. 즉 인구가 들어옵니다. 인구가 들어와요. 인구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성장을 했네. 모두가 다 이 접근성 좋은 지역에 살 수 있습니까? 접근성 좋은 지역에 살 수가 없죠. 이 접근성 좋은 지역은 뭐가 올라가 그러면? 그러죠. 집가가 올라갑니다. 이 인구가 성장하기 전에 처음에 이 중심지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뭐가 혼재되어 있어? 그렇지.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혼재, 즉 섞여 존재하는 부분이었어. 왜? 아직 분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인구가 성장하면서 분화가 시작이 되네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집가가 올라가. 집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 지대가 올라갑니다. 지대가 올라가면서 지역 분화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뭔가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가 빼고 온 것 같아. 그죠? 이 지대가 올라가면서 지역 분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지대 지불 능력이 있나 본다. 그러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이 분화가 되는 거죠. 지대 지불 능력, 즉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면 중심에서 버티시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밖으로. 나가셔라.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나가셔라. 이걸 뭐라 불러? 20년상.
돈 낼 능력 있으셔요? 들어오셔요? 이거를 집신면상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능들? 그렇죠. 주거와 공업 기능. 모이려고 하는 현상은요? 상업 기능. 이렇게 지역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순위를 따져보면 상업, 주거, 공업 또는 상업, 공업, 주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알려드렸죠.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 상공주로 나옵니다. 왜? 라는 것도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미국 중심 교과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갖고 왔기 때문에 미국은 무슨 집이야? 주택이니까. 주택이니까 공업보다 지대 지불력이 더 낮다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공장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강력한 지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쌤의 전 재산을 걸 수가 있습니다. 50년 후에 수안지구와 하남공단 붙어있는 지역에서 하남공단이 수안지구를 먹고 공장으로 만들지 수안지구가 공장을 밀어내고 아파트 만들어낼지 나는 전 재산 좀 너무 가혹하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는 걸겠습니다. 나는 수안지구가 하남공단을 밀어내고 그곳이 아파트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아파트가 훨씬 더 지대 지불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50년 후에 봅시다. 그래서 이 지대 지불 능력. 하지만 이건 확실하죠. 상업이 가장 강력한 지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는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혹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다른 반 보니까 이 지가와 지대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가가 뭐야? 지가. 지가가 뭐냐고요? 지가. 땅의 가격. 지대가 뭐야? 지대. 이게 뭐냐고요? 봤죠? 내가 괜한 걱정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지가는요, 그 땅, 즉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아니 사는데,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그 말 그대로 땅의 가격 그 자체고요. 이거는 그 땅을 빌려 쓰는데 필요한 비용.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이라고 치면 집 가격이 지가고요. 집 빌려 쓰는데 필요한 월세 비용이 지대입니다. 오케이? 대체로 지가가 높으면 지대가 높은 경향이 보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역 분화를 배우는 이유는 이 진짜로 도시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로 가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 페이지 148페이지. 이제 있는 그 모식도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림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A, B, C,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는 뭐죠? 도심입니다. B는요? 중간 지역이죠. C는요? 주변 지역. D는요? 개발, 제한, 구역 또는 그린벨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는요? 부도심. F는요? 위성도시. 물리적 구조로 보면 여기 E까지가 도시 내부 구조고요.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할 때 F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F가 생겨나고 있어서. 도심의 기능을 힘들어. 빨리 말해줘. 답을 말해줘. 그래야 빨리 다음 진행하지. 일부 기능 분당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F는 이 도시의 내부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F를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할 때 배우는 이유는 뭐냐?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A, B, C, D, E 나누는 거는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누는 거야?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F도 물리적으로 밖에 있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심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도심의 특징. 지대가, 높다. 지가와 지대가 매우 높죠. 거기에다가 CBD가 발달하죠. 거기다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죠. 작년에 인구 공동화 현상 시험에 한번 냈던 것 같아요. 인구 공동화 현상은 왜 발생하냐? 도심의 상주 인구, 즉 야간 인구,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왜 인구가 낮을까? 지대가 높기 때문에, 외곽에 다 살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 지역은요, 지가가 높고 지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왜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돼? 일단 우리가 이 중간 지역의 특징으로는 뭘 잡을 수 있나? 특징적인 키워드 혼재를 잡을 수 있죠. 상업과 공업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즉 지역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분화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지대가 낮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왜 지대가 낮습니까? 지가는 높아요. 왜 지가가 높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내가 버티면 뭐가 돼? 재개발이 되면 뭐가 돼? 돈이 되니까. 난 이제 뭐야? 부자니까. 그러니까 지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왜 재개발이 더 기대감이 높냐? 선생님 C, D도 될 수 있잖아요. 접근성이 B가 도심 다음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기대감이 높고요. 지대가 낮은 이유는 뭐야? 너무 허름해. 노후화되어 있어. 나이가 있어. 다 무너져 간다고. 내가 이거 10억짜리인데 다 낡아져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막 돈 많이 받을 수 있어? 미쳤습니까? 좀만 밖에 나가면 훨씬 더 깨끗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노후화되어 있어서. 하지만 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 내가 좀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 해? 안 해? 안 해. 왜? 재개발 될 거니까. 좀만 더 뭐 하면? 버티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중간 지역의 특징. 이거 알아주시고, 이 원리 때문에 뭐가 된다고? 혼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오케이? 주변 지역의 특징은요? 주거 기능이 우세하다. 그지. 대규모 주거단지, 즉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타나고요. 공업단지, 경업 기능도 입지하게 됩니다. 오케이? 개발 제한구역은 다른 말로 그린 벨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린 벨트. 이거 작년에 서술형으로 냈는데 뭐 별의 별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목적 3가지.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그지, 무질서한, 일단 적고 갈게요. 무질서한 팽창 방지. 즉 도시 계획에 어긋나는, 마음대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확장한 걸 스프롤이라고 해요. 스프롤. 이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녹지 보호. 우리에게는 공원 같은 거 필요하니까. 세 번째, 문화재 보호.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절대 안 풀리나? 아니야. 시간이 가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항만 이전한다고 하죠. 공항만 이전하면 그곳 개발 제한구역 풀릴 겁니다. 풀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파트. 그렇지. 부자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도 변화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부도심의 기능이 뭐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 위성도시의 기능은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도심과 위성도시 한번 나눠보면 총정리할 때는 칠판이 한 4배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글, 그림 다 그려보게. 그러니까요. 혼자 칠판. 부도심과 위성도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치부터 갈게요. 부도심은 위치가 어디야? 교통이 편리한. 도시 일단 내부에 위치하죠. 여기는 도시 외부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도시 내부에서 어디에 발달합니까?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의 결절점. 그래서 교통 결절점이라 불러요. 즉 교통이 좋은 지역, 즉 섬과 선이 만나서 점이 만들어지죠. 그 지역을 우리는 결절점이라 불러요. 즉 교통의 결절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교통의 결절점 만들어지겠죠. 결절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대도시 주변, 대도시와 들어가기 좋은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능. 부도심의 기능은 뭐야? 도심의 기능 분담. 그렇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요. 위성도시는요? 대도시의 기능. 그렇죠.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하냐? 상업 기능과 행정 기능을 분담하고요. 이 친구들은 주로 주거, 근로, 행정. 주로라는 말이 붙었으면 행정 기능, 여러분들이 봤던 군사 기능, 공업 기능, 이건 싹 다 빠지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성도시를 갖고 있는 도시는 크게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두 번째 부산, 세 번째 대구 정도만 위성도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성도시가 제일 처음 생기면 어떤 기능부터 분담할 것 같아? 행정? 군사? 아니죠.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 주거 기능을 먼저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위성도시 중에서도 무슨 기능을 제일 많이 분담해? 주거 기능을 분담해요. 특징적으로는 의정부, 군사, 과천, 행정, 안산, 공업 특징적이니까 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고 수많은 위성도시들 내가 안 알려드렸지. 걔들은 다 뭐해?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것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도심은요 상업과 행정 기능을 분담을 해. 위성도시는 주로 주거 기능을 분담을 해. A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을 해. A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을 해. 오케이? 도심과 부도심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경쟁적이지. 부도심 내가 뭐가 되고 싶으니까? 도심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가장 최상위 중심지가 되고 싶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도시와 대도시는 경쟁 관계일까? 짬밥이 안 되죠. 클래스가 다른 거야.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이제 도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시화는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 봤었죠? 그래프 하나 봤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가 뭐냐?
여기가 시간이고요. 도시와 일. 이 A, B, C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뭐야? B. B였죠. 가속화 단계. 가속화 단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때? 초량도. 그렇죠.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촌양동이 일어나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는요, 천천히 진행되다가 가속화 단계 때 확 증가하다가 종착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멈춰 있거나 또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선진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개발도상국은 좀 더 짧은 시간 동안 그래프를 그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선진국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기울기를 그리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개발도상국은 급격히 가파른 기울기를 그려 나가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선진국은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도시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슬럼이 형성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대도시의 또는 선진국의 높은 임금과 강력한 환경 규제, 법적인 규제에 따라서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노후화에 따라서는 도시 재개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도시 재생, 다른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렀죠. 즉 숨통이 죽어가는 도심에 뭘 제공하는 거야? 심폐소생술, 그러죠. CPR, 즉 다시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제조업 쇠퇴에 따라서는 어떻게 했냐? 산업을 재구조화했고요. 또는 일자리를 창출했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다시 공장을 불러들이기도 했었죠. 글로벌 모터스, 광주 글로모터스에서 자동차 공장 임금 수준을 낮추고요. 법적인 규제를 조금 해주면서 세제 혜택 같은 거 주면서 공장을 다시 들여왔었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 우리는 리쇼어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즘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아주 심플하죠.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그렇죠. 그릇은 이만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과도시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집이 부족하고요, 교통이 혼잡하고요, 범죄가 생기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렇죠. 살 수 있는 집, 일자리 이런 것들 만들면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해결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주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도시는 아주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삶의 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경제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다. 경제적 조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자리, 임금 수준 이런 것이고요. 주관적 조건은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회 경제 조건 이런 건데, 이거는 객관화, 수치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좋아요. 바닷가가 좋아요. 난 매일같이 6월 초중순에 하지 전까지,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이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좋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날씨를 좋아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는 또는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나타내죠. 수치화시켜서 나타냅니다. 몇 가지 지표를. 근데 1등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심플하게 끝이고요. 그 뒤에 5가지 도시를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브라질의 쿠리티바부터 대한민국의 울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떤 도시 문제가 있었고요. 어떻게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선생님 딱 한 문제 내겠습니다. 한 문제 낼 거고요. 2점짜리로 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없습니다. 그럼 수업 끝.